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썸네일은 좀, 유치찬란하죠? 그래도 오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제 이제 해커톤 대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수상을 한 상을 준 내용을 보고, 야, 이 사람들이 초창기에 했던 것과 지금 초창기 인터뷰, 제가 정말로 그 부인은 나 화폐혁명한다. 화폐혁명하고 있다는 생각에 항상 짜릿하다. 니콜라스 박사는 지금 금융혁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 파이코인 정말 파이코인 뭐 이렇게 천 개만 갖고 있어도 뭐 대박입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게 될지 몰라요.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걸 말씀드릴게요. 그 요즘 제가 이제 저 PB 연구소장 할 때 했던 그 마틴 울프가 쓴 이제 금융공황의 시대 그 책을 다시 한번 뭐 쉬운 책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리한 건데 거기서 찾지 못했던 답이 지금 세상에 비트코인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초창기부터 연구했던 니콜라스 박사가 지금 파이코인을 만들 수 있었고 이 사람이 기획한 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건 틀림없다. 어마무시한 것이 세상에 나오는 거다. 파이코인을 통한 이제 화폐 혁명, 금융 혁명을 한다고 이들 부부가 얘기하는데 이런 게 있죠. 당신이 은행에 100만 원을 빚졌다면 당신 참 곤란해질 것이다. 근데 당신이 은행에 100억 원을 빚졌다면 은행이 참 곤란해질 것이다. 근데 당신이 은행에 1000억 원을 빚졌다면 이건 당신 은행 그리고 국가 그리고 세계 금융 시스템까지 참 곤란해진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세상에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 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수출 주도 경쟁이란 수출 주도 산업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게 시작이 됐고 또 월남 전쟁 같은 거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다가 돈을 주는데 선진국들이 돈을 주는데 그 돈을 주는 게 있는 돈 주냐고요. 금융이라 빚을 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부채를 일으켜서 주는데 어 이게 자산 부채는 서로 이게 돌아야 되는데 돌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남겼는데 이게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사람들이 금융 전문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찾으려고 하다가 찾긴 찾았는데 뭐가 완벽하지 않았어요. 비트코인도 답이 나왔는데 뭔가 완벽하지 않았어요. 파이코인이 완벽한 솔루션을 내놓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죠. 문제는 이제 채무자들이 채권자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될 때는 어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이 은행에 100억 원을 빚졌다면 이게 당신이 곤란해지는 게 아니라 은행이 곤란해진다라는 거죠. 1000억 원을 빚졌다면 은행 국가까지 참 곤란해질 거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국제금융에서 나온 거거든요. 채무자들이 채권자들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된다. 2000년도 아르헨티나 때부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거죠. 국가는 파산하지 않아요. 단지 지급불능 선언을 할 수 있죠. 지금 뭐 러시아가 저렇게 다 여러 가지 제재를 해도 저렇게 버틸 수 있는 게 뭐죠? 러시아는 식량 자급 국가거든요. 에너지 자급 국가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못 살 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만 해도 머리카락 팔고 뭐 쥐 잡고 뭐 별걸 다 팔아갖고 쌀하고 기름 수입하면 땡이니까. 근데 러시아는 춥지 않을 수 있고 배고프지 않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거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지급불능선언 러시아도 했었잖아요. 채권자가 파산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채무자들이 파산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들이 파산한다라는 거죠. 이게 국제 금융에 계속 있었던 거죠. 강제 이행할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었었죠. 니콜라스 박사는 이더리움보다 먼저 스마트 컨트랙트를 고민했다고 인터뷰에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는 국제 금융은 몹시 위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폐혁명이니 금융혁명이니 KYC니 하는 거를 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글로벌 금융위에서는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항상 그 대체 대조표는 차변 대변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신흥국이 계속 초과 저축을 하니까 지금 중국 같은 나라가 그렇잖아요. 계속 초과 저축을 하잖아요. 국가가. 이게 돌아야 되는데 이게 은행은 원래 부채 기반인데 은행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거 갖고 부채를 갖고 운영하는 게 은행이잖아요.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선진국 금융을 무너뜨린다. 가령 예를 들어서 1964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1억 불 수출을 했어요. 64년도에. 1억 불 수출을 했고 4억 불 수입을 했어요. 그리고 무역 적자가 2억 8,700만 불 났어요. 1971년도에 우리가 10억 불 수출을 했어요. 10억 불 수출했지만 13억 불 무역 적자가 났어요. 뭐 기름하고 다 이제 뭐 우리 77년에야 비로소 100억 불 수출했지만 그래도 무역 수지는 적자였어요. 우리나라가 계속 이랬었다고요. 그런데 반면에 월남에다가는 65년인가 10억 불을 줬어요. 월남. 지금 월맹하고 월남하고 싸울 때 어떻게 좀 잘해보라고. 그런데 그게 한국처럼 뭐 포철도 짓고 길도 까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월남의 몇몇 부패 공무원들이 나눠 먹었어요. 초과 저축이 생긴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신흥국 아프리카도 그런 게 많았고 굉장히 많았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갈라진 논에 물 뿌려봐야 쓸 수 있는 논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갈라진 틈으로 다 빨려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부채를 일으켜서 도와줬던 돈이 고스란히 선진국에는 부채로 남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 부채가 계속 문제가 남으면서 때가 되면 터지고 하는 게 금융위기였다라는 것을 2008년도 이후에서야 경제학자들이 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참 공교롭죠? 2008년도에 비트코인도 나왔으니까. 참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생각하기에 변동환율제하고 법정화폐 제도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금본위제나 비트코인 본위제로 절대 회귀하지 않는다.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유럽연합의 유로통화와 같은 국제통화연합, 유로 같은 전 세계가 같이 쓰는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재의 복수통화 체제는 계속 이 환율, 금리, 물가, 구매력 때문에 금융위기의 불씨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어떤 연합을 향해서 계속 가기는 할 것이다. 변동환율제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이런 와중에서 이런 것을 가정으로 답을 찾기 시작했다고요. 이런 거를 해놓고 답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국제금융개혁은 어떤 거냐. 국제통화기금 만들고 월드뱅크 만들고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뭐 이런 거 만들고 국제결제은행 만들고 국제은행감독위원회, 국제증권관리위원회, 국제보험관리위원회 그다음에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등등 이런 거를 해갖고 국제회계 기준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금융을 했는데 암만 감독하고 관리하고 권하고 해도 어떤 경우를 넘어가게 되면 이게 채권자들이 더 힘을 갖게 되네. 채무자들이 힘을 갖게 되네. 은행이 망하네.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네. 그냥 다 빨려 들어가네. 돌지 않네.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미국이 자기네들이 발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채를 돈 찍어서 막고 하면서 미국이 총대 매주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죠. 이걸 러시아가 하겠어요? 중국이 하겠어요? 못해요.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답을 못 찾고 있는데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찾은 화폐혁명은 뭐냐면 그러면 이 신흥국들이 갖게 된 달러가 문제니까 신흥국들에게 넘어간 달러가 문제니까 이 초과 저축이 다시 돌아야 되는데 투자로 돌아가지고 이게 뭐 소비가 되든지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월드뱅크가 보증을 하는 신흥국 간의 통용 화폐를 만들자. 왜 그러냐면 환율 조작도 하고 막 뭐 별짓을 다 하니까 통계도 정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지금 파이코인에서 뭐 한 200개국 같으면 뭐 아프리카 한 50개국 중에서 아주 좀 못 사는 나라 한 40개국, 뭐 아시아에도 이제 동남아시아 같으면 이 신흥국 조금만 통화들이 이거를 이거를 신흥국 간의 유로 통합처럼 그런 거를 만들어 주자. 근데 월드뱅크가 보증을 해서 만들어 주자. 그리고 각국이 이제 물가, 뭐 말레이시아, 필리핀, 뭐 태국, 미얀마, 뭐 싱가포르 다 물가가 다르잖아요. 이 물가에 연동해서 통화 바스켓을 만들자. 이제 뭐 각국 돈을 이렇게 해서 지금도 뭐 통화 바스켓에 이제 뭐 위안화도 들어가고 달러와 뭐 스위스 프랑, 엔화, 파운드와 예전에 유로와 이렇게 들어가 갖고 그 바스켓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SDR이라고 해서 특별 인출권이라고 그래 갖고 돈을 인출해서 쓰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신흥국의 초과 저축, 안 그러면 신흥국에 꼬불쳐 둔 돈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튼 좀 이 글로벌 균형을 맞추는데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여기서 세계은행과 이제 기타 국제은행이 이 신흥국의 이 바스켓 지수에 근거해서 아, 유럽이 유로은행 발행해서 그리스도 주고 독일도 주고 이런 식으로 은행이라는 게 전부 돈 찍어낸다는 게 기본적으로 부채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각국에 융자해 주는 것으로 하자. 그런데 그렇게 융자를 해 주지만 그 나라 국민들은 그 나라 돈을 계속 쓰게끔 쓸 수 있게끔 유럽처럼 전부 막 유로화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베트남 같으면 동, 뭐 필리핀 같으면 페소, 뭐 인도네시아 같으면 리라, 뭐 있잖아. 그건 계속 쓰고 바트, 뭐 태국 같은 바트 그걸 계속 쓰면서 물가에 연동해서 국내 자국 개인들 결국은 개인들의 초과 저축이 더 문제가 되니까 중국처럼 이상한 나라나 통화 안정 주권을 발행하지 않지 어떻게 됐건 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돈은 국내에 풀잖아요. 그래서 국내 통화 표기 부채 시장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금융이 순환되게 하자. 이게 지금 답이었어. 이것밖에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비트코인이 떡 나왔는데 비트코인이 너무 양이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비트코인은 초창기에 지금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제너시스 코드를 이게 마약 장사가 갖고 있는지 러시아 무기 밀매업자가 갖고 있는지 이게 지금 어마무시한 물량이 지금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초기 제너시스 코드는 지금 110만 개인가 지금 드러나지도 않지. 그런 정체불명을 어떻게 국제 결제 통화로 쓰냐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인터뷰 보게 되면 블록체인 사업에서 흥분되는 게 뭐냐? 판청 띠아오 화폐 시스템의 혁명을 일으키겠다. 화폐 시스템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대규모로 이해관계를 조정한 다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위대한 것을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동원할 수 있는 능력. 무슨 소리죠? 생태계를 만들면서 그 생태계에서 자기의 밸류에 해당하는 돈을 자기가 파이코인을 채굴하거나 앞으로 생태계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유틸리티도 있고 뭐 결제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개인들이 파이코인을 통화로 하게 되면 이거는 언제 어디서 누가 채굴한 코인이 지금 어디서 유통되고 있다는 게 블록체인상에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리고서 생태계에 기여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보상을 받잖아요. 가장 소극적인 기여가 뭐죠? 24시간마다 눌러주는 거죠. 그걸 눌러줘야지 블록체인이 돌아가니까. 자기는 단지 눌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파이네트워크 홈페이지 들어가 보게 되면 몇 초 단위로 자기가 맡겨둔 코인이 테스트넷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걸 기여하는 거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뭘 보상이 되겠죠.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는 스마트머니의 금융혁명의 기능이 포함된다는 아이디어. 이것도 우리가 바로 혁명의 시작점이 있다. 지금 사람들은 잘 이걸 이해 못한다. 인터넷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해했지만 지금은 다 인터넷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지금 블록체인과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암호화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는 그런 것이다. 이
이 두 가지 말에 이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연들이 있다고요. 화폐혁명과 금융혁명, 화폐 시스템, 스마트머니. 그게 이제 조금 자세히 얘기하게 되면 부인이 한 얘기죠. 부인이 한 얘기죠. 자기네 인간과 컴퓨터 상호, 소셜 컴퓨팅 이런 쪽으로 지금 소셜 컴퓨팅 이런 쪽으로 이번에도 시상 많이 했죠. 인간 행동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술을 사용. 계속 이 초과 저축, 그러니까 개인들은 저축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음 달에도 또 파이코인에서 몇 개가 들어온다. 지금 파이코인이 목표가 일단은 10억 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목표가 10억 명이고 발행 개수는 1000억 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억 명 정도면은 지금 국제금융 후진국 좀 신흥국 사람들 다 조금씩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음 달에도 파이코인이 몇 개 들어오니까 그러면 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계속 연금처럼 들어오니까 소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초과 저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도 탈중화, 경제수단의 결합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흥미를 가졌다. 전 세계의 개인이 동원하고 참여하고 기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금 4,500만 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4,500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10억 명이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인터넷이 정보 교환을 통해서 세상을 더 많이 연결했듯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가치 교환과 더 가깝고 번번한 협업을 가능하게 한다. 요번에 다 이런 번번한 협업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제 앱들에게 포상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도 얘기하잖아요. 초창기 자기 박사학위 하면서 블록체인과 이더리움이 존재하기 이전에 자기는 내 결함성 분산 시스템에서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기 위한 게 자기 논문이었다. 석사학위 논문이었다. 그 다음에 박사학위 논문은 이제 크라우드 소싱과 소셜 컴퓨팅을 했다.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가 안 되니까 지금 여기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신흥국의 초과 저축. 모든 저축은 누군가의 돈을 찍어낸 거에 부채잖아요. 그 부채가 계속 안 꺼지는 거예요. 신흥국의 초과 저축. 그것도 달러로 처음에 시작이 된. 거기다가 이게 아까 제가 망한 월남 남쪽 월남 말씀드렸지만 이게 돈을 주면 한국처럼 공장이라도 짓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한국이 1억 불 수출한다고 전부 이게 현찰로 10억 불을 줬는데 그냥 몇 놈이 닦아먹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논바닥으로 그냥 빨려 들어간 거죠. 그런 게 은행은 전부 대손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신흥국에서 사라져버린 돈. 지금 중국에서 사라져버린 돈이 중국이 막대한 무역 흑자로 가져간 달러에 사라져버린 돈이 어느 정도는 분명히 미국의 적자를 메꿔주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사고 미국 주식을 샀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헤지 펀드처럼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나라거든요. 부채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하고 이제 할 거예요. 계속 그렇게 헤지 펀드처럼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미국도 안 망해요. 근데 미국의 금융기관이 지금 자꾸 문제가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었는데 이게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으로 나왔고 비트코인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안 돼서 이더리움이 나왔지만 이더리움 역시 KYC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두 사람 부부가 우리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거 배째 그러면 식량 자급국가, 에너지 자급국가가 백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래 배째게 그러면서 돈을 갖고 올 수 있는데 블록체인 상에서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 배째게 갖고 오는데 은행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는 상태에서는 은행이 망해버리고 미국이 결국은 통화 발행국이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코인을 통한 화폐혁명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정말 1000개만 가져도 큰 미천이 되는 세상이 올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